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반도체 업계에 아주 흥미로운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엔비디아와 인텔, 이 두 거인이 손을 잡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이제 뭐 단순한 협력을 넘어서서요. 데이터 센터부터 시작해서 우리 책상 위에 놓인 PC까지 컴퓨팅의 미래 지형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그런 큰 움직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엔비디아 인텔 협력 가능성이 과연 어떤 기술적 또 사업적 파장을 가져올지, 그리고 특히 강력한 경쟁자죠 AMD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게 좀 복잡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핵심만 딱 뽑아서 이게 왜 중요하고 또 앞으로 어떤 점을 주목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한번 짚어드릴게요. 정보가 너무 많아서 길 읽기 쉬운데 저희가 딱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번 협력 논의의 핵심이 뭔지부터 좀 볼까요? 크게 두 갈래인 것 같아요. 하나는 데이터 센터 시장. 여기서는 엔비디아의 그 GPU 연결 기술 있잖아요. NV링크. 이걸 인텔의 주력 CPU, 그러니까 X86 생태계로 확장하려는 것 같고요. 또 다른 하나는 개인용 PC 시장인데 인텔 CPU랑 엔비디아의 고성능 그래픽 RTX를 칩릿 형태로 결합하려는 그런 구상인 거죠. 여기서 칩릿이라는 게 그 레고 블록처럼 기능을 작은 칩으로 나눠서 필요에 따라 조립하는 방식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수율 높이고 맞춤 설계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죠. 근데 여기서 기술적인 의미를 좀 더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데이터 센터에서 NV링크를 쓴다는 건 그러니까 기존의 그 PCI 버스 방식의 데이터 전송 속도 한계, 그 병목 현상을 풀겠다는 거거든요. PCI가 좀 느리다는 거군요. 그렇죠. 물론 범용 표준이긴 한데 대규모 AI 모델 학습처럼 정말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GPU끼리 막 주고받아야 할 때는 아무래도 속도가 좀 부족할 수 있죠. 엔비디아 링크는 그 통로를 훨씬 넓고 빠르게 만들어서 AI 학습 효율을 극대화하겠다, 뭐 이런 의도입니다. PC 쪽은 어떻고요? 칩릿 결합은요? PC 쪽 칩릿 결합은 아예 AI 성능을 전면에 내세운 강력한 표준 조합 같은 걸 만들려는 시도로 보여요. 인텔 CPU의 연산 능력, 그리고 엔비디아 RTX 그래픽의 AI 처리 능력, 이걸 최적으로 딱 결합한 제품을 내놓아서 앞으로 AI PC 시장의 기준은 이거다, 뭐 이렇게 제시하려는 거죠. 기준을 만들겠다. 네. 근데 이런 움직임이 단순히 성능 향상,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바로 플랫폼 종속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플랫폼 종속성이요? 좀 더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하드웨어 단에서 엔비디아 링크나 칩릿으로 딱 묶어놓는 것뿐만 아니라 관련된 소프트웨어 호환성, 뭐 개발 도구 지원, 심지어는 그 ISV라고 하죠. 독립 소프트웨어 개발사들의 인증 프로그램까지 전부 이 새로운 조합에 맞춰 돌아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걸 쓰기가 어려워지겠네요. 그렇죠. 개발자나 기업 입장에서는 다른 기술 플랫폼으로 넘어가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고 비용도 많이 들게 됩니다. 한번 이 생태계에 발을 들이면 뭐랄까 빠져나가기 어렵게 딱 묶어두는 거죠. 결국 이 엔비디아, 인텔 연합은 인텔이 오랫동안 장악해온 X86 CPU 기반의 그 방대한 소프트웨어 자산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엄청나죠? 그리고 현재 AI 시장을 거의 뭐 독점하다시피 하는 엔비디아의 강력한 쿠다 생태계, 이 둘을 합쳐서 누구도 넘보기 힘든 새로운 표준을 만들려는 그런 아주 전략적인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NV링크 같은 고속 인터커넥트 기술을 기업들이 이미 익숙한 X86 환경에 통합시켜준다. 이러면 기술 도입 문턱도 낮아지고 소프트웨어 바꾸는 데 드는 비용 부담도 줄일 수 있다. 이런 점을 강조할 가능성이 높죠. 와, 듣고 보니 인텔에게는 정말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 자기들 CPU 강점도 살리고 또 요즘 엄청 투자하는 파운드리 그 위탁 생산 역량까지 결합해서 시장 영향력을 다시 한번 확 키우려는 전략처럼 보입니다. 특히 그 첨단 패키징 기술을 선보일 아주 좋은 무대가 될 수도 있겠고요. 정확합니다. 인텔 입장에서는 CPU 설계 능력은 물론이고 여러 칩을 하나처럼 아주 매끄럽게 연결하고 검증하는 그 첨단 패키징 기술력, 이걸 제대로 보여줄 기회죠. 뭐 코어OS 같은 기술이 대표적인데요. 이게 GPU랑 HBM, 그 고대역폭 메모리처럼 성능은 좋은데 만들기 까다로운 칩들을 하나의 기판 위에 아주 효율적으로 배치하는 기술이거든요. 그거군요. 네. 인텔이 이런 기술을 성공적으로 구현해낸다면 뭐 데이터 센터든 PC든 양쪽 시장에서 존재감을 확 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겨요. 과연 인텔이 이 복잡한 약속들을
제 시간에 그리고 경쟁력 있는 비용으로 지켜낼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아, 실행력 문제군요. 그렇죠. 아무리 청사진이 그럴듯해도 실행이 안 되면 말짱 꽝이니까요. 새로운 미세공정 수율, 그러니까 불량 없이 양품 만들어내는 비율을 얼마나 빨리 안정시킬 수 있느냐, 또 약속한 성능의 대량으로 제때 공급할 수 있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파트너사들하고 협력하는 거, 공급망 관리 능력, 이런 것도 다 시험대에 오르는 거고요. 그렇죠. 단순히 기술 시연만 잘하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최종 고객 입장에서의 총소유 비용, TCO라고 하죠. 초기 구매 비용뿐만 아니라 운영, 유지 보수까지 다 합친 전체 비용, 경쟁력까지 확보해야 진짜 성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인텔의 실행력이 관건이다 이 말씀이신데 만약에 인텔이 약속대로 제때 제대로 공급을 못한다면 그 불확실성 속에서 경쟁자인 AMD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당장 큰 위협으로 느낄까요? 아니면 오히려 기회로 볼 수도 있을까요? 단기적으로는 분명 압박이 커질 겁니다. 데이터 센터 시장에서 엔비디아 GPU랑 인텔 CPU가 공식적으로 딱 결합한다 이런 발표가 나오면요. 특히 엔비디아 엠블링크를 통한 성능 향상 가능성이 막 부각되면 일부 고객들은 당연히 이 조합을 더 매력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어요. 대형 클라우드 기업들이나 서버 제조사들 구매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PC 쪽도 마찬가지겠네요. 그럼요. PC 시장에서도 인텔 CPU와 엔비디아 RTX 칩릿이 최적으로 딱 통합된 제품이 나온다. 그러면 성능, 전력 효율은 물론이고 무엇보다 엔비디아의 그 막강한 게임, AI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등에 업고 나오니까요. 아주 강력한 경쟁자가 될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플랫폼 종속성 문제도 있고요. 그렇죠. 그게 강화되면 소프트웨어 개발사들이나 기업 솔루션 업체들이 엔비디아, 인텔 플랫폼에 맞춰서 제품 개발하고 인증받으려고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AMD 기반 시스템을 위한 소프트웨어 지원은 상대적으로 좀 약화되거나 AMD 플랫폼을 선택했을 때 얻는 이점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한번 특정 플랫폼에 맞춰서 시스템을 쫙 깔고 나면 다른 걸로 바꾸는 데 드는 비용과 노력이 상당하니까요. 와, 이렇게 강력한 연협 앞에서 AMD가 방어하기 정말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AMD만의 뭐랄까 비장의 카드 같은 게 있을까요? 아니면 시장 상황 자체가 AMD에게 좀 유리하게 돌아가는 그런 측면도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상황이 AMD에게 꼭 불리하기만 한 건 아니에요. 구조적으로 AMD에게 유리한 일종의 방어막 혹은 기회 요인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크게 한 3가지 축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3가지요? 네. 첫째는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입니다. 지금 AI 칩에 대한 수요는 그야말로 폭발적이잖아요. 근데 엔비디아 혼자서는 이 모든 수요를 감당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아무리 생산 능력을 늘려도 당분간은 공급 부족 현상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요. 요즘 인기 콘서트 티켓 구하는 것처럼요. 아, 그렇죠. HBM, 그 고대역폭 메모리나 코어 AWS 같은 첨단 패키징은 돈이 있어도 제때 원하는 만큼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게 전체 AI 칩 생산 속도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뭔가요? 둘째는 고객들의 전략적인 선택입니다. 특히 대형 클라우드 기업들, 우리가 하이퍼스케일러라고 부르는 것들이요. 여기는 특정 공급사에게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걸 아주 꺼립니다. 위험 분산 차원이군요. 네, 공급망 안정성도 확보하고 가격 협상력도 높여야 하니까 여러 공급사를 동시에 활용하는 멀티벤더 전략을 선호하죠. 이 구도에서 AMD는 엔비디아의 가장 강력하고 현실적인 대안이에요. 엔비디아 제품 공급이 부족하거나 납기가 너무 길어진다. 그러는 AMD가 그 빈틈을 파고들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마지막 3번째는요? 셋째는 AMD 자체의 경쟁력과 또 시장 변화입니다. AMD는 전통적으로 가격 대비 성능, 그리고 와트당 성능, 그러니까 전력 효율성에서 강점을 보여왔거든요. 데이터 센터에서는 전력 소모가 엄청나니까 중요하겠네요. 아주 중요하죠. 막대한 전력을 소비하니까 이 전력 효율성이 정말 중요합니다. 또 엔비디아 큐다의 대항마로 자체 개발한 소프트웨어 생태계 ROCm이라고 있죠. 레디안 오픈 컴퓨터 플랫폼. 이 ROCm의 성능과 사용 편의성도 꾸준히 개선하면서 개발자들을 끌어들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 큐다에 비하면 갈 길이 멀긴 하지만 개선 속도가 붙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에요. 소프트웨어도 중요하군요. 그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AI 활용 범위가 변하는 것도 주목해야 해요. 거대 모델을 학습시키는 단계뿐만 아니라 학습된 모델을 실제 서비스에 적용하는 추론 단계, 또
데이터가 발생하는 현장, 공장이나 자동차, 스마트폰 같은 것에서 바로 처리하는 엣지 컴퓨팅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아, 학습 말고 추론이나 엣지요. 네, 이런 분야에서는 엔비디아의 거대한 GPU보다는 전력 소모가 적고 CPU랑 통합된 형태의 칩, 그러니까 APU죠. Accelerated Processing Unit. 이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 APU 분야는 AMD가 상당한 강점을 가진 영역이고요. 그렇군요. APU가 기회가 될 수 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잠깐 언급했던 인텔의 실행력 리스크입니다. 만약에 인텔 신공정 도입이 늦어지거나 엔비디아와의 협력 제품 생산에 차질이 생긴다. 그럼 그 사이에 AMD는 데이터 센터 CPU 시장하고 AI 가속기 시장, 양쪽에서 점유율을 더 확보할 시간을 벌 수 있는 거죠. 와, 말씀을 듣고 보니까 단순히 칩 성능 스펙만 중요한 게 아니네요. 그걸 뒷받침하는 소프트웨어 생태계의 힘, 그리고 또 원하는 만큼 제때 부품을 만들어서 공급할 수 있는 안정적인 생산 능력. 이게 정말 결정적이군요. 결국 이 경쟁은 하드웨어 스펙 경쟁을 넘어선 훨씬 더 큰 판의 싸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걸 더 큰 그림으로 보면 정확히 그렇습니다. AI 가속기 시장의 승패는 칩 성능만으로 결정되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소프트웨어와 도구들이 그 칩을 지원하느냐, 개발자들이 얼마나 쉽게 AI 모델을 개발하고 배포할 수 있느냐, 이게 핵심이죠. 엔비디아의 큐다 생태계는 단순한 라이브러리를 넘어서 컴파일러, 런타임 환경, 다양한 AI 프레임워크 지원, 관리 도구, 컨테이너 서비스까지 다 아우르는 거대한 수직 통합 제국을 구축했어요. 정말 철옹성이네요. 그렇죠. 개발자들이 큐다를 떠나기 어렵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무기입니다. AMD가 이 격차를 좁히려면 ROCm 성능 자체를 끌어올리는 건 기본이고요. 파이토치나 텐서플로우 같은 주요 AI 프레임워크의 호환성을 완벽하게 확보해야 합니다. 또 개발자들이 기존 큐다 코드를 ROCm으로 쉽게 옮길 수 있도록 마이그레이션 도구를 개선하고 모델 최적화나 디버깅을 위한 도구들의 사용 편의성을 높이는 데 집중해야겠죠. 결국 개발자들이 쓰기 편해야 한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고객 입장에서 그래서 큐다 대신 ROCm을 쓰면 성능이 얼마나 나오고 개발은 얼마나 편해지는데 이걸 구체적인 데이터랑 사용 경험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동시에 아까 말씀드린 부품 확보 전쟁도 계속될 겁니다. AI 칩 성능의 결정적인 HBM이나 CoreOS 같은 첨단 패키징은 여전히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게 병목이라고 하셨죠. 네, 이 핵심 부품들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확보하느냐가 곧 생산 능력과 직결되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HBM 제조사, 그리고 TSMC 같은 파운드리 업체와의 파트너십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안정적인 공급망은 이제 생존의 문제고요. 고객들이 멀티벤더 전략을 고수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정말 여러 요소가 복잡하게 얽혀 돌아가는 상황이네요. 기술, 제조 역량, 공급망 관리, 소프트웨어 생태계까지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우리가 앞으로 어떤 점들을 좀 눈여겨봐야 할까요? 이 복잡한 경쟁 구도를 따라가려면 어떤 지표들을 주목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워낙 변수가 많기 때문에 몇 가지 핵심 지표들을 꾸준히 추적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역시 AMD의 AI 관련 사업 성과겠죠. 특히 MI 시리즈 같은 데이터 센터용 AI 가속기 매출이 얼마나 성장하는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같은 대형 클라우드 기업들이나 주요 엔터프라이즈 고객들을 얼마나 확보하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분기별 실적 발표나 관련 뉴스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죠. 네, 실적과 고객 확보. 둘째는 AMD ROCm 소프트웨어 생태계의 실질적인 진전 상황입니다. 단순히 벤치마크 점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실제 개발자 커뮤니티에서의 평판 변화라든지 주요 AI 모델들에 대한 지원 확대 속도, 또 ISV, 독립 소프트웨어 벤더들의 인증 참여 여부 같은 질적인 개선을 살펴봐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생태계의 질적 개선이요? 네. 셋째는 공급망 상황의 변화입니다. HBM이나 첨단 패키징 기술의 리드 타임, 그러니까 주문부터 납품까지 걸리는 시간이나 가격 변동 추이, 그리고 관련 기업들의 신규 공장 가동 소식 같은 것들. 이게 실제 생산 능력과 시장 공급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니까 계속 주시해야 하고요. 공급망 변화 체크. 넷째, 만약 엔비디아, 인텔 협력 제품이 실제로 나온다면 그 출시 일정과 발표되는 성능, 그리고 가격 경쟁력을 면밀히 따져봐야 합니다. 그 청사진이 얼마나 빠르고 효과적으로 현실화되는지를 보는 거죠.
협력 제품의 실제 모습. 다섯째는 주요 클라우드 기업들의 투자 계획, 즉 KPEX라고 하죠. 설비 투자 규모와 방향입니다. 이들이 어떤 회사의 칩을 얼마나 많이 구매하는지를 보면 전체 시장의 흐름과 각 플레이어들의 위상을 가늠하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엔비디아와 인텔이라는 두 거물의 잠재적 협력이 가져올 파장, 그리고 그 속에서 AMD가 마주한 도전과 기회를 다각도로 분석해 봤습니다. 강력한 연합의 등장은 분명 AMD에게 큰 위협이지만 동시에 폭발적인 AI 시장의 성정세, 또 현실적인 공급망의 제약, 위험 분산을 원하는 고객들의 멀티벤더 선호 경향, 그리고 추론이나 엣지 컴퓨팅처럼 새롭게 부상하는 시장 기회들이 AMD에게도 여전히 성장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이 치열한 기술 경쟁이 단순히 어느 한 기업의 시장 점유율 싸움, 이걸 넘어서서 AI 기술 발전 자체를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더 빠르게 촉진하게 될까 하는 점입니다. 아, 경쟁이 혁신을 만든다? 그렇죠. 서로를 이기기 위한 그런 극한의 경쟁 압박 속에서 어쩌면 지금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기술적 돌파구가 예기치 않게 팍 튀어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보다 훨씬 적은 비용과 전력으로도 고성능 AI를 구현할 수 있는 혁신적인 아키텍처라든지 새로운 소재 기술 같은 것들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이 세 거인의 경쟁이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와 개인의 삶에 어떤 구체적인 혁신을 가져다 둘지 그 과정을 지켜보는 것도 앞으로 매우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